113회 재형관리사 실전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 편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이 나왔네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죠. 근데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즉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됩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진을 위한 거죠. 따라서 경제, 경영,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잘못됐죠. 관리회계가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회계가 재무제표란 양식으로 보고되죠.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고 회사마다 다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양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자산, 부채, 자본이 기본 요소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차변의 자산의 증가가 있으면 대변의 자산의 감소, 즉 지출의 발생이 나타나는 거죠. 주로 현금이 나타납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 주주의 무기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의무를 발생시키겠죠. 잘못된 표현이죠. 세 번째 보시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 근데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될 수는 없다. 이게 잘못됐죠. 즉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감소될 수는 없다가 아니라 감소될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용이다. 결국 정보 보고의 효력은 원가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무보고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용이 즉 원가가 더 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참고사항 보시면 재무회계 개념칙의 기본구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석도 재무제표죠. 따라서 1번 보시면 전체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된다.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있으면 주석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재무적인 항목은 주석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죠. 즉 재무제표의 보충정보인 비재무적인 항목도 주석 공시사항에 포함된다는 것. 주로 우발부채나 약정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것이 비재무적인 항목이 되겠죠. 다섯 번째, 특수 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죠. 즉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특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 지배자하고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도 당연히 그 지배기업에 또 지배하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같이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급여, 즉 급여 총액, 그리고 주식기준 보상 등 각 분류별로 금액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가 없을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죠.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관계는 반드시 공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여섯 번째,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할 경우 선지선취법을 적용했을 경우와 총평가법을 적용했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공부할 적에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기말 재고 금액이 높게 계상된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보다 높게 계상된다. 따라서 이게 다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매출원가가 높게 계상된다. 이게 잘못된 거죠. 낮게 계상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의선주법이나 총평균법 모두 매출액은 동일하죠.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가가 상승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선의선주법일 경우에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팔렸으니까 3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총평균법은 평균단가죠. 평균단가 20원이니까 두 개 팔렸으니까 40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의선주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가 낮게 계상된다는 거, 2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일곱 번째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 비용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정상간모손실, 비정상간모손실 모든 게 다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간모손실은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국제회계 기준에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간모는 매출원가, 비정상간모는 영업의 비용. 이것은 일반 기업의 기준이죠. 따라서 여기서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매 가능 재고를 구할 수 있죠. 즉 X1년도 12월 31일 재고사산이 X2년도 기준으로 기초 재고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매입액이 있어요. 즉 38만 원이 판매 가능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용은 매출 원가에 재고사산, 평가손실, 간모손실 다 합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 재고, 즉 평가손실 및 간모손실 차감 후 실제 재고사산 10만 원을 차감한 28만 원이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현재의 순실현 가능 가치하고 취득원가를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것을 우리는 저가법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 항목별로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한번 감액된 재고자산은 후속기간에 환입될 수 없다. 이게 잘못됐죠. 최초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고, 그리고 기업은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 가능 가치를 재평가하게 됐어요. 따라서 계속 평가해 갖고 저가법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의 중요한 하락은 물리적인 손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술적 진부와 즉 유행이 지났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래됐으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하죠. 이것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됐어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것은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 되고 매입 할인은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차감 항목입니다. 취득원가에 포함될 것은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네요. 열 번째 문제 보시면 2000X2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네요.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잔존가치는 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손산, 인식 전 장부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X1년 말 보니까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를 줬어요. 이것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이 공정가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3천만 원이 2000X1년 말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천만 원에 대한 손상 차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물어본 것은 2000X2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결국 3천만 원 갖고 잔존 내용연수 10년간 상각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가액 3천만 원에서 잔존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누니까 매년 말 3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자산의 사용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용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겠죠. 미래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이고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사용 가치의 10%일 경우 100만 원을 1.1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90만 9,09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95만 2,380원이 되죠.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사용 가치가 커집니다. 따라서 사용 가치가 상승하죠. 따라서 이것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로서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할인율이 커져 사용 가치가 줄어들므로써 손상 징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하락함으로써 사용 가치가 상승하므로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로서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업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회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것은 유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50억이 거래되고 있어요.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유형자산을 이용한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되는 겁니다. 12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연수가 유효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긴 것이 아니라 짧은 것으로 결정하게 됐어요. 회계는 보수주의에 따라서 비용을 먼저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따라서 짧은 것, 초기에 비용을 많이 인식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됐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정액법을 생각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2번이 옳은 편이죠. 그리고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을 수가 있어요. 처음 추정했을 적에 잔존가치를 추정하죠. 근데 해당 자산 장부 금액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됐죠. 처음에 예상했던 잔존가치가 지금 장부 금액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잔존가치는 추정치죠. 그러니까 5년 후에 해당 자산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 및 손상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은 하지 않아요. 왜? 내용연수가 아직 모르죠. 따라서 상각은 하지 않지만 매년 말 손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4번도 잘못됐네요. 13번째 보시면 무형자산 개발비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연구 단계에서 지출, 이것은 연구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90만 원인데 개발 단계에서 이게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시킴. 따라서 90만 원이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네요. 근데 다 보시면 개발 단계는 맞아요. 근데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경상 연구 개발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투자 부동산의 후속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모형으로 측정해오던 투자 부동산이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도 기준서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서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최초 인식 이후 투자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원가 모형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모든 다른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가 모형을 적용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는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 된다. 만약 차감할 경우 순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 선택 시에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즉 공정가치만 갖고 평가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거래 원가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투자 부동산과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지분상품, 즉 주식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죠. 따라서 채무상품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유의절법을 적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할 목적, 즉 원금하고 이자죠. 보유하는 금융자산이어야 된다. 이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4번 보시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거래원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 원가에서 우선 차감하지 않죠. 가산한 후 유의절법에 의해서 이자 수익에 가산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장부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되어 이자 수익에 반영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6번째 보시면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은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이 돼 있어요. 이것은 발행자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자가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증권이 불가피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보시면 금융자산 보유자가 아니라 발행자가 되는 거죠. 발행자가 파산이나 기타 재무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 경우, 즉 보유자가 아닙니다. 보유자에 대해서 파산 여부는 금융자산의 신용 손상된 증거로 볼 수 없죠. 그리고 금융자산 발행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이것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기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즉 단기간 내 대매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부채가 있어요. 이것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공매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은 그 목적이 매매가 아니죠. 그리고 위험을 상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기에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18번째 보시면 하체 발행으로 인하여 만기 2년 동안 인식해야 할 총 이자 비용 액면금액 100만원, 표시이자율 10년, 만기 2년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활증 발행돼 있죠. 그러면 사채 활증 발행 차금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은 액면이자 곱하기 2년치, 그러니까 100만원의 10%고 2년치니까 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채 활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을 차감하는 항목이죠. 따라서 이것을 차감하면 16만 4,335원이 2년 동안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전환사채 발행 금액에는 전환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전환권 대가는 총 발행 금액이 있어요. 여기서 일반 사채의 가치를 차감하죠. 이것이 전환권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 활증금 지급 조건인 경우 액면 이자율이 보장 수익률보다 높다. 이게 잘못됐죠. 보장 수익률이 높아야지 상한 활증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즉 보장 수익률은 5%, 액면 이자율이 3%니까 상한 활증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전환사채는 부채 요소하고 자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 금융 상품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20번 보시면 손실 부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실 부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게 손실 부담 계약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계약상 의무에 따른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계약에 의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손실 부담 계약이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이게 손실 부담 계약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즉 회피 불가능 원가가 경제적 효익보다 커요. 그러니까 부채가 되면서 현재 의무 충당 부채로 인식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손실이 예상되는 확정 매입 계획은 손실 부담 계약이 될 수 없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작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할 보상금이 2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를 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21번 보시면 이익잉여금의 처분 거래가 아닌 것은 이것은 간단하죠. 자기 주식의 처분은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의 거래죠. 그리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이익잉여금의 처분 거래가 되는 겁니다. 22번 보시면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개만 하실 줄 알면 되겠어요.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하고 대변에 자본금이 되는 거죠. 무상증자일 경우에는 차변에 잉여금, 대변에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주식 분할일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없고 주식수만 늘어납니다. 1번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상증자일 경우 이익잉여금 증가 없죠. 따라서 불변입니다. 무상증자일 경우에도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일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없으니까 불변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유상증자일 경우 주식수는 당연히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증가되죠. 무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도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는 없고 주식수만 늘어난다고 그랬죠. 증가가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자본금 보세요. 유상증자일 때 증가되죠. 무상증자일 때도 증가됩니다. 근데 주식 분할일 때는 증가되지 않고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네요. 총 자본은 유상증자일 경우에 증가되죠. 무상증자일 경우에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죠. 따라서 불변입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도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는 없고 주식수만 늘어난다고 했죠. 따라서 총 자본은 불변이 되는 겁니다. 23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이전할 제한화 용익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잘못됐죠.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지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고객과의 계약 식별, 수행 의무 식별, 거래 가격 선정,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의 배분, 그 다음에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 인식, 즉 5단계를 거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 산정 시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그건 제외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대가,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이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 갖고 거래 가격을 산정해야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즉 고객한테
자산을 넘겼을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 4번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상품을 할부로 판매했어요. 그리고 원가는 800만 원이고 매년 말 4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했다. 시장 이자율은 12%. 그리고 연금평가 개수를 줬어요. 그러면 할부 매출은 할부 금액에 연금평가 개수를 구하시면 이게 할부 매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12% 유의자를 곱하면 1차년도에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15만 2,878원이 이자 수익이 된다는 거. 3년간 1,2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할부 매출에 가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수익으로 3년간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충성 제도의 회계 처리, 이것을 우리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보상 점수를 부여한 매출 거래는 재화 등의 제공과 그리고 보상 점수 제공이라는 별도의 수행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도 있죠.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 점수에 배부된 거래 가격은 일단 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따라서 그 포인트 갖고 보상을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3번하고 4번은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하고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기의 계산으로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포인트를 구입하여 판매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상 점수에 배분되는 총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보상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맞는 편입니다. 근데 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 보상 점수에 배분된 총 대가라고 되어 있죠. 요게 수익이 아니라 보상 대가에서 제3자에게 지급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의 개념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 4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고객 충성 제도에 대한 참고사항, 여러분들이 이것은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직접 보상하고 제3자가 보상했을 때 수익 인식하고 수익 측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은 용역공사가 되는 거죠. 건설 용역공사가 되는 겁니다. 총 공사계약이 6천만 원, 그리고 진행률을 측정해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됐어요. 그러면서 X2년 계약 손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추정 총 계약 원가가 4천만 원이고 지금 X1년에 단기 발생 원가가 1,200만 원. 결국 누적 진행률이 3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X년도에는 누적 발생 계약 원가가 X1년도하고 X2년 더하시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공사가 완공됐어요.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2년의 계약 수익을 계산할 수 있죠. 즉 100%에서 30%를 차감한 70%에다가 총 공사 계약의 6천만 원, 즉 4,200만 원이 계약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약 원가 있죠? 2,800만 원. 이것을 차감한 금액이 1,40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재처럼 이렇게 건설 용역을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27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것은 간단하죠. 단기 근무원가, 과거 근무원가와 전산으로 인한 손익, 순 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 이것은 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28번 보시면 임원 10명에게 용역 제공 요건으로 주식 결제형 주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000X년 주식 보유상 비용 계산 시 필요한 정보를 옳지 않은 것은 용역 제공 기간, 가득 기간, 이것은 필요하죠. 그리고 부여된 지분 상품의 수령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기대 권리 소멸률도 필요합니다. 다만 보고 기간 말 현재 주가 차액 보상권의
공정가치, 이것은 주식 결제액이죠. 주식 결제액일 경우에는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 측정하고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아요. 따라서 3번이 2000X2년 주식보상비용 계산 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참고사항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하고 현금결제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9번 보시면 이연법인세하고 자산 내역을 줬네요. 그래서 2000X년 과세소득에 대한 부담할 법인세는 30만 원이고 X2년에 인식할 법인세 비용을 구하는 문제네요. 결국 X2년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당기 법인세 부담액이 A변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X2년 말에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연법인세 자산도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증가됐어요. 따라서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증가됐죠. 따라서 차변에 법인세 비용 50만 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처럼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계를 통해서 계산하면 이 문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0번 보시면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세요. 일치적 차이의 소멸 시기와 관계없이 이연법인세 회계에서 다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유동, 비유동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 즉 유보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세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근데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연도의 평균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측정한다. 아니죠. 소멸 시점, 즉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의 평균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4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첫 번째 보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한 사유를 적어줬죠. 즉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치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을 서희선처법으로 변경하다가 평균법으로 변경했어요. 이것은 측정 기준의 변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구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지법. 따라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을 해서 전지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특정 기간에 대한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급 적용이 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 기간에 반영해서 누적의 효과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소급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참고사항 회계 변경하고 오류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보시면 보통주 기본 주당 순이익을 줬네요. 당기 순이익 줬고 보통주 자본금이 5만 주에서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시가 이하로 유상증자하지 않았다. 즉 공정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우선주에 대한 현금 배당금을 줬어요. 그러면 가증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구할 수 있죠. 5만 주는 1월 1일서부터 있어요. 그리고 15,000주는 4월 1일서부터 있으니까 9개월 동안 있었던 거죠. 따라서 12분의 9를 곱하시면 61,250주가 가증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주당 순이익은 보통주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그리고 보통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4,000원이 기본 주당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33번 주식회사 한양의 보통주 40%를 80만 원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하면서 순자산 금액은 200만 원으로 공정가치와 동일했다. 즉 40%니까 80만 원에 취득한 겁니다. 근데 중간 배당으로 5만 원을 지급했고 이 중에서 2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30만 원이며 기타 포괄 손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타 포괄 손실을 차감하셔야겠죠. 따라서 변동 금액을 당기 순이익에서 기타 포괄 손실 1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만 원 차감한 상태에서 40%가 우리 회사 거죠. 따라서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취득가액이 80만 원이죠. 그리고 변동 금액 6만 원을 플러스 한 86만 원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34번 관계기업 투자 및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자자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 합계로 계산해 갖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한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에 상한 거래나 하향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손익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과 무관한 손익은 투자자의 재무세표에 인식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됐죠. 즉 투자 지분과 무관한 손익은 투자자의 재무세표에 인식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지분이 있죠. 요것만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해 갖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의 회계 정책과 다른 회계 정책을 사용한 경우 당연히 피투자자 즉 관계기업에 대해서 회계 정책을 투자자의 회계 정책과 일관되도록 적절히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5번은 지금 재무상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환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평균 환율, 자본금은 모두 설립 시 발생한 것으로 가져간다. 따라서 자본금은 X 1년 초에 설립했죠. 요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비용은 평균 환율, 그리고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X 1년 말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 환율은 이익잉여금입니다. 따라서 자산 4,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480만 원이 되는 거죠. 부채도 110만 원, 즉 1,000달러 곱하기 1,200원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본금은 1,000원을 곱하죠. 따라서 2,000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200만 원. 이익잉여금은 평균 환율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10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외환 차이, 이게 기타 포괄 손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5만 원이 기타 포괄 손익이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36번 지금 $10,000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12월 1일 날 약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도 2월 1일 날 인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개월 후에 1달러당 1,000원으로 $10,000를 매도할 수 있는 통화 천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매하기로 약정 당시에는 1,000원이었어요. 근데 선도 환율은 기말 보니까 900원이네요. 결국 1,000원에 매도하기로 돼 있으니까 100원만큼 이익이 된 거죠. 그리고 80%는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고 돼 있죠. 위험회피에 효과적일 때는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파생상품 평가손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0%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10,000에 대해서 약정환율 1,000원이죠. 근데 기말 선언환율 보니까 900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100원에 대해서 이익을 본 거예요. 따라서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됐죠. 이 중에서 당기순이익은 20%죠. 따라서 화생상품 평가이익 2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은 리스료네요. 고정 리스료가 100만 원씩 지급하고 5만 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지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용산 리스가 10만 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지출했다. 이것은 리스 이용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사용권 자산을 계산하는 문제죠. 그리고 증문 차입 이자율 연 10%를 줬어요. 따라서 5만 원의 주 3일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사용권 자산에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고정 리스료 100만 원 곱하기 정상연금 1원의 현재 가치를 곱하시고 리스 개설 원가 5만 원, 따라서 253만 6,900원이 사용권 자산이 되는 겁니다. 38번 보시면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직접법. 직접법은 용도별, 원천별로 영업활동 현금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을 해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직접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업 기타의 활동을 한다. 즉 수익 창출 활동이 영업활동이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투자활동은 유무형자산 맞습니다. 근데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의 발행과 상환활동, 이것은 재무활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활동은 이것은 투자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현금 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39번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을 계산하면 매입은 외상으로 이어지고 모든 선급금은 원재료 매입과 관련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매입 채무는 1,000만 원 증가됐죠. 선급금은 400만 원 감소됐어요. 그리고 단기 재고자산 매입액 1억 5천입니다. 결국 매입액부터 출발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현금 유출액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매입액, 즉 1억 5천의 매입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매입 채무가 증가됐어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거죠. 따라서 현금의 유출이 아니라 현금의 유입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선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급금이 감소됐다는 것은 대변의 선급금이죠. 그리고 차변의 현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현금의 유입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40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3,600만 원이 현금 유출액이 된다는 거. 그리고 40번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게 되어 있죠. 이자의 지급은 재무활동을 분류한다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이자 비용 재무활동으로 분류했으므로 영업활동에서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하죠. 당기순이익 플러스가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것은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채권의 증가, 즉 차변에 매출 채권이 증가됐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 감소가 됐기 때문에 대변에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현금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입채무의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활동이니까 플러스 해갖고 영업활동에다 가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채 상환 이익,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감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했으므로 플러스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에 출발해서 감가상각비 플러스 매출채권 차감하고 재고자산 플러스 하시고, 그리고 매입채무 플러스 하고 처분손실 플러스 하시고 사채 상환이익 차감하고 이자 비용 100원 더하시면 2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를 풀어봤는데 재경관리사 시험의 합격 당락은 재무회계에서 좌우됩니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 확실히 하는 것은 맞히시면 70점 넘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